안녕하세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신구약 중간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그냥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합. 알렉산더가 정말 원했던 것은 융합이라고 하는 차원의 자기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진격해 가면서 이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3세와 전투를 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리오 3세는 살아남아서 도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페르시아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집트로 진격을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그 길목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돈, 그다음에 비블로스, 아라두스 이러한 지역들이 이 알렉산더의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항복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왕관을 바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차피 누가 그들을 지배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패권을 장악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막아낼 수 있다. 페르시아를 밀어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중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알렉산더가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사절단을 모두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육지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육지랑 가깝지만 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로는 과거에도 아수르의 사네리브의 공격을 5년이나 견뎌냈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에도 13년이나 버텨낸 경력이 있어요. 게다가 두로의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곧 원정군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텼던 거죠. 이때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빨리빨리 모든 지역에 가서 점령해야 되죠. 또 큰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점령할 곳으로 가야 되는 전략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알렉산더였는데 여기서 6개월 동안 시간이 붙잡히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냐 하면 육지에서 두로라고 하는 그 섬까지 방파제를 쌓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의 가장 취약한 남쪽 항구를 공격해서 결국 마게도니아 군사들이 두로를 함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렉산더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겠죠. 테베에서 잔인하게 응징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두로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역사가들의 차이가 있긴 한데 두로의 백성 8,000명을 잔혹하게 살육하고 3만 명 이상 되는 두로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어떠한 역사가든 8,000명이 아니라 2,000명의 남자들을 해안에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형 방법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이전에 아수르나 페니키아, 페르시아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게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대항했던 두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에 있었던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지역도 항복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자,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아라비아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사와의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사도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당연히 가사의 남자들은 학살당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모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생각지도 않게 알렉산더는 두로에서 6개월 그리고 가사에서 2개월의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서 자신의 계획과는 좀 틀어지게 됐지만 이후에 시리아와 유대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단숨에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3세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자기 부하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페르시아지만 알렉산더에게 계속해서 지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에 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하들에게 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데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다리오 3세도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에서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사실상 세계의 패권을 알렉산더가 가져오게 되죠. 이때에 알렉산더가 했던 게 뭐냐면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도시를 세운 거예요.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 중에 큼직큼직한 곳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히 내가 이 지역을 점령했고 내가 여기서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적의 결과도 되겠지만 이 도시들을 세우면서 알렉산더가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페르시아의 문화와 융합하여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퍼뜨리기를 원했어요. 이전에 다른 제국들, 다른 왕들은 원하는 것이 땅을 점령하고 큰 땅을 가지는 것, 또 점령한 민족과 나라에서 많은 조공을 받는 것, 이것이 제국들의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팽창했던 이 제국들이 주변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었었는데, 알렉산더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거죠.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융합하고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어떠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의 문화와 하나로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문화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헬레니즘의 시작인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의 문화가 가장 기초가 되는 문화인 거죠. 자,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의 헬라 이름이 헬라스이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른 데서 기인했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부하들을 페르시아의 여인들과 혼인하게 해서 헬라 제국의 백성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자, 이전에는 자기 백성만 기득권에 있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는 혹은 식민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많이 여겼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래도 주변 민족들을 다시 복원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지만 거기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외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죠. 결국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주변 민족들을 세워줬지만 자기와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오히려 페르시아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하게 된 거죠. 이전에 아수르도 혼혈 정책을 사용했었는데 아수르는 자기의 민족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려고 했고 지배하는 민족들을 뒤섞어서 그들의 어떤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라면 알렉산더는 다른 민족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들과 어떠한 격을 두고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융합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고 알렉산더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더를 따라서 페르시아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어떤 평화 유지나 어떤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합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서양의 융합의 문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가면 헬라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잘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벽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헬라어를 통해서 국제 공통어가 생기게 되면 어디 가서나 이 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꿈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덕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융합의 문화의 중심에서 많은 문서들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도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탄생하는 구약 성경이 바로 70인 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융합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됐습니다. 이 융합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이 세상으로 더 나아가기에 쉽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역할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길이 이 알렉산더로부터 또 헬라 제국으로부터 헬레니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